하겠습니다. 부국부동산연구소의 안상중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안상중입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재개발에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의 어떤 분양 자격을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 텐데요. 가장 궁금한 내용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이 재개발 구역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지난 시간에 재개발은요, 어떻게 보면 하향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재건축은 주민들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위에 상급 단체인 지자체에 우리가 재건축하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나라,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건들, 주택 노후도라든가 소방도로의 미비, 그다음에 과소 필지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곳을 어떤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묻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의 어떤 조합원의 어떤 자격은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토지만 가진 자, 그다음에 건축물만 가진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가진 자들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짐으로써 어떤 조합원, 구역 내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비대위라고 그러죠. 반대파들이 많이 포진해서 재건축에 비해서 약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토지만 소유한 분들은요, 90제곱미터, 한 필지의 사이즈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택이 있든 없든지 간에 입주권이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하에 가지신 분들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그 시점은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사업 종료 고시일까지 무주택 자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30제곱미터 미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현금 청산의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에서는 허투루 나가는 땅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다 큰 평수를 가는 분들에게 30제곱미터에 청산되는 분들은 매각을 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재개발에서는요,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무조건 입주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이야기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가 높은 순서에 의해서 아파트의 큰 평수를 받게 되지만요, 입주 자격 여부를 따질 때는 토지보다는 건축물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건축물만 있는 형태의 것들은요, 대부분 현장에서 보면 무허가 건축물인데요. 이런 무허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든가 아니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던가 혹은 항공 촬영에 근거가 남아있으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지와 건물을 갖추고 있는, 여기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물건들은 역시 100% 입주 자격이 있다.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가 만약에 크고 건물도 커서 감정평가가 높다면 단지 내 어떤 대형 평수를 받겠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내 땅 지분이 일반적인 어떤 재개발의 어떤 형태, 대지 면적이 10평 전후일 경우에 굉장히 내가 과연 이 땅을 갖고서 몇 평을 갈 것인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지분 분할이라고 하는 지분 분할.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이제 부동산 은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명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초의 준공을 할 때는요, 이런 형태, 주인이 맨 위에 살고요, 나머지는 다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형태, 혹은 이걸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더라 해서 이런 것들을 각 호호별로
그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주소. 여기가 과거에 주인 1이 살았고요. 여기는 그 주인 2, 여기 주인 3, 주인 4, 주인 5 이렇게 되면 입주권이 여기서는 한 개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그 지분 분할을 하게 되면 입주권의 어떤 자격이 5개가 되기 때문에 그 구역 내 지분 쪼개기가 많이 된다면 구역의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 도정법에 의해서는요, 이렇게 그 지분 분할한 물건들은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최초에는 이렇게 다가구 주택으로 졌다가 향후에 나중에 이렇게 그 다세대 그 주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들을 지분 쪼개기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각 호호별로 그 건물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일명 그 24평 아파트 이하를 그 분양 자격을 준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분 쪼개기를 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 아주 오래된 얘긴데,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지분 쪼개기가 된 것이 유효하고 합법적인 지분 쪼개기이기 때문에 가가호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거가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됐다면 이거는 지분이 각각 주인이 5명이라 하더라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초의 그 재개발법, 그 도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 그 7월 30일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5년 뒤인 2008년 7월 30일에 새로운 도정법의 개정안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건축 어떤 그 재개발 지역이 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재개발 구역으로 어떤 지정이 된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재개발 구역으로 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법이 어떤 추가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 설명해 드릴 내용은 재개발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가장 그 핵심적이고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린 생활시설, 일명 그 상가 혹은 뭐 사무실, 학원 이런 용도로 되어 있는 근린 생활시설이 있는데, 그 문제는 그 실제 용도가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린 생활시설을 되는데,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건축법의 그 악법에 의해서 이게 창출된 물건인데요. 옛날엔 다가구 주택, 그 단독 오래된 한옥을 허물고 그 다가구 주택이나 이렇게 큰 집을 이렇게 신축을 할 때 주택의 일정 부분을 근린 생활 시설을 해줘야 건축의 어떤 준공 허가가 떨어졌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을 가게 되면은요, 그 지하에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공부상에는 지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재개발에서는 어떤 공부상의 용도보다는 실제 용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물건들을 바로 사실상 주거용 주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주거용 주택. 근데 이 사실상 주거용 주택은 투자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아까 토지만 갖고 있는 자들도 어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되는데, 그때의 어떤 시점은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사업 완료 고시일까지 그 기간 동안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사실상 주거용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매도자, 매수자 양쪽이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주를 전원이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기서 사실상 주거용 주택의 입주 자격은요, 매도자, 매수자 양쪽 다
그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거를 굉장히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부상에는 그 역시 그 근린생활 시설로 그 되어 있는데 실제 용도도 그 근린생활 그 시설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부상에 상가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 상가로 그 사용하고 있는 거에 어떤 물건들은 어떻게 입주권을 받느냐. 이 물건의 핵심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무조건 근린생활 시설을 받아야 됩니다. 근린생활 시설을 받습니다. 이게 상가는 상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법의 어떤 제1원칙, 주택은 아파트를 받고요. 상가는 상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꼭 이렇게 법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거를 또 면피할 수 있고 이러한 또 규정들도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는데 그 재개발의 어떤 그 상가의 그 공급 순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이거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못한다면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가의 공급 순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개발에서나 재건축에서나 꼭 아파트만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가를 받아서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순위가 그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그 종전, 그 재개발 지금 현행 당시에 상가일 경우입니다. 이 상가일 경우인데 이 상가일 경우에는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그 수령을 하고 남는 권리가액, 감정가액이 그 최소 규모 그 아파트 추산액. 그러니까 그 어떤 구역 내에 20평이면 20평, 어떤 구역은 18평이면 18평, 최소 규모의 아파트 추산액, 그 감정가를 얘기합니다. 추산액이. 이거보다 크다면 아파트도 받고 상가도 받을 수 있다는 여기서 이 권리가액은 아파트를 받고 남는 권리가액이 그 최소 규모 아파트 추산액보다 클 경우에는 상가를 하나 추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에는 종전에 그 재개발 현황 당시에 상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거는 아파트를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하고 여기에 남는 그 권리가액이 최소 금액 아파트 추산액보다 작다면 상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간단하게 하자면 1순위에 있는 이 상가는 대형 상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규모가 큰 그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이 2번에 있는 이 종전 상가인 경우에는 아주 규모가 작은 아주 작은 규모의 상가일 경우에 아파트를 못 받을 경우에 그 권리가액이 그 최소 규모 아파트처럼 작으면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결론은 뭐냐면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아파트를 받든 상가를 받든 청산이력이 없다는 것을 역시 반증하는 어떤 법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은 그 다음 시간에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